안전하게 그러십시오. 네, 그러면은 현안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의 법무부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여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형법 제정 이후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며 반대 입장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의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검토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형사 미성년자 범행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5년에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1,677건에서 2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 건수는 398건에서 739건으로 85%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형사 미성년자인 12세, 13세에 대하여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급증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법 제정 후 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도 제정 이후 약 50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는데요. 당시 주된 개정 이유가 청소년의 조숙화 및 사회 경제적 현실 반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2022년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법무부도 금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세예요? 만 12세 정도 됩니다. 12세.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면 지금 촉법 소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세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2세까지 2년을 내리자. 아니요, 13세 1년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그러면 촉법소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12세예요? 만 13세. 네, 끝날 때까지니까. 네. 그럼 한 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됩니까? 것입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까 13세냐, 12세냐, 뭐 11세냐, 뭐 14세냐 이런 결단의 문제 같은데.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좀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통계 베이스로요. 그러니까 지금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년 사범의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 처분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면 10세
4세, 15세, 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5% 내용 여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한 살 차이에서 약 3배 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환경도 다르죠. 마인드와 환경이 다르죠. 국제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 회원국들은 12세부터 14세 정도, 그리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게 한 가지고, 최근에 각 나라들이 조금씩 늦추는,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그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그 선도, 보호, 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도 조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약간 차치하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감론들 막 갈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네. 저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그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전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네. 좀 늦게 저희가 토의 자료를 받아서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과 소년 사건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이후에 사회적으로 잠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과거 3년 동안 청소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던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사실 성평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을 개명하자는 안이 여러 건 발의될 정도로 저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부처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 부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특히 소년 사건 관련해서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우리가 이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 과연 우리가 아이를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향 논의 오늘 토의 이후에 한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장을 통해서 전문가와 또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담당자들, 그리고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으로 여기다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 내역 추진과 12개 중에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권, 그거 한 건만이 예방을 위한 활동이었고, 나머지는 소년범에 대한 이후의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22년 3월부터 12월에 단년도 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만 하셨을 뿐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법무부에서야 어쨌든 예방 사업
법무부의 소관 아니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소관이니까 그랬겠죠. 예. 그건 어쨌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 바뀌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건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 소관이기도 하니까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좀 그런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쯤 할까요? 한 달쯤? 한 달쯤, 2달 정도는 2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한 2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어쨌든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에서 좀 주관을 해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럼 그 전에 왜 우리가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 때 해봤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니까 네. 좀 적정하게. 네. 소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시민의회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데 뭐 첫 출발로 하면 이걸 한번 논의를 2달 안에 한번 쭉 논의를 한번 해보죠. 네. 집단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네. 수기 토론이라고 그러죠. 네. 수기 토론을 한번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네, 네. 또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2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또 보건복지부도 아동권리와 관련해서 다 관계부처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론화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네. 책임을 지시고 다른 부처에 네. 필요하면 협조를 좀 네, 구하도록 네.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네.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 가족부 소관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부터 농식품부, 기후부, 행안부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의 인구 동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10개 군에 대해 26년, 27년 2년 동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월 말, 즉 이번 주부터 첫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22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의 청산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면의 경험을 그 인구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했던 첫 해에 인구가 8.3%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감소의 이유는 실거주 확인을 강화했고 사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21년 대비해서 24년에는 결과적으로는 연천군 전체는 동기간에 마이너스 4.3% 인구가 감소한 대비해서 청산면의 경우는 4.3%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청산면의 인구는 경기 북부 도시 지역이나 연천군 내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효과는 인구를 넘어서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제가 청산면에 방문을 한번 하여 보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 닫을 뻔했는데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실제로 사업체 수가 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일에 특히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의 10개 군 대상으로 해서 1월 20일까지 그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일단 그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전 3개월 동안 인구 증가율은 10개 군 합쳐서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이후 3개월 동안을 보니까 4.1%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분 중에 43%는 수도권하고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개 군 중에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4,163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증가율이 5.6%인데 이것은 전체 연령 증가율 4.1%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체 증가한 인구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32%였습니다. 인구 유입은 읍보다 또 면이 더 많았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는 면보다는 읍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보니까 역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점 기준 3개월 세대 증가율은 마이너스 0.04%였는데 선정 이후에 2.5% 세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구 증가가 세대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개 군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정 이후에 순유입은 전체로 14,061명입니다. 이 중에 전입이 22,261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출지, 즉 전입자들이 어디에서 왔나를 살펴본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그 의미가 많다고 봤습니다. 수도권하고 인근 대도시에서 43%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의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 25%, 그리고 여타 지역이 32% 비율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즉, 그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이 된 것이 전체 10개 군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면 4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연천군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서 워낙 수도권 유입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연천군을 제외하고 9개 군 중심으로 보면 5명 중 1명꼴은 수도권에서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사업이라는 것이 대상 지역에 그냥 뭐 돈을 나눠준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구 분산 효과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특히 그 인근 대도시 등에서 그 이주를 많이 한 지역이 분포가 조금씩 다른데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에서 이주를 한 경우가 많고 순창, 옥천, 곡성, 장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근의 대도시에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 밖의 지역, 청양, 정선, 영양, 남해 같은 경우는 그 외 지역에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그 인근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군청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입된 사유도 흥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전국에서 전입 사유를 조사를 해보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8% 됩니다. 그런데 시범지역 10개 군 같은 경우에는 왜 이주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7%가 가족 그리고 직업의 순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세대 편입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직업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청년층 비중이 높고 직업을 선택한 걸로 봐서 창업이나 취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등록 통계상에는 이걸 명확히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는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 분석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좀 변화를 몇 가지 봤는데 저는 이게 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관찰됐다고 봅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빈 점포에서 시금치 등을 비롯해서 반찬 가게를 조성을 새로 한다거나 순창군에서는 옷가게나 분식점이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판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양군에는 아이스크림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지역의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을 새롭게 기대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10개 기본소득 대상 지역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이동장터나 천원택시 등과 같은 이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모델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 동시에 위장전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그 시범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 그리고 그 유사한 지역 간의 어떤 비교, 그리고 이전과 이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추진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재밌네요. 일단은 몇 가지만 질문 한번 해보고. 이게 지금 전입자들의 분포는 뭐 일종의 경향성이랄까, 이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너무 왜 왔느냐. 들쭉날쭉하네요. 네, 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남해, 영양, 청량 이런 데는 기타가 무려 50, 70 이런다는데 기타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기타가 75%. 예. 이게 뭘까 대체?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네. 분석을 이후에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취창업이 꽤 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 마을 단위로, 군 단위로 지금 전입하는 경우에 이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먹고 사는 수단 중에 제일 큰 게 지금으로서는 태양광 발전 아닌가요? 농사로는 일반 그냥 농사보다는 그 몇 배의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환경부 장관님. 아무래도 농사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그건 뭐 몇 배씩 되죠? 훨씬 높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아서 네. 저 같아도 예를 들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골짜기 이런 데는 밭들도 다 묻고, 근데 거기를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뭐 보완 방법을 찾아서 소위 묵밭이나 이런 공공 도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오솔길 도로, 작은 하천 위 뭐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해서 팔면 웬만한 농사 지어서 수도권에서 뭐 직장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네. 환경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농사도 아이디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아직도 뭐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럴 텐데, 저 최저임금 자리도 못 찾아서 막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성공적 사례를 최대한 빨리 발굴해가지고 예. 그것도 홍보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햇볕 연금을 그래서 빨리 좀 발굴해야 돼요. 네, 추진단 만들어서 네. 마을 공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영양군은 15만 원이 아니라 자체 군 예산으로 5만 원을 대해서 예. 월 20만 원씩 하기로 맞습니다.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동네는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던데 네, 동네에 완전히 활기가 예. 돈다고. 그 영양이 경북에서도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인데 네. 그래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무주군은 이게 이제 선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 연 80만 원? 맞습니다. 네, 군 예산 자체 사업을 네. 하겠다 지금 이런다는 예.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열성적인 데는 뭔 수를 좀 내 가지고 네. 지원 대상을 좀 추가하는 걸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성 있는 군 단위에는 네.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지방 단위로 우리 지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또 대도시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린다. 네. 그것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멀리 있는 데는 중앙정부 지원도 늘리고 수혜 액수도 늘리고 좀 그것도 한번 길게 봐서 하면 좋겠고요. 청산면은 원래 제가 경기도 있을 때 목표가 5년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는 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거기 연구 결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 유형의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사람 모양의 로봇 이게 지금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고 양극화도 더 악화될 텐데 하여튼 이 소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나 공감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 주무부처는 어디예요? 만약에 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네. 지금 농식품부에서 예. 하고 있고 농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봐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행안부에서 행안부 담당을 소관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맞는 게 맞을까? 지방정부, 지방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네, 같은데. 우리 지방 재정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방에 관한 건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의 논쟁거리라서 행안부가 맞는 게 맞나? 어디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가면 안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는 쪽으로.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복지부 되는 예, 복지부 검토도 원래는 복지부 소관일 하는 것 것이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방과 이런 재정 이런 쪽에서 기술적인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는데 서포트하고. 전체 우리 그 안전망 내에서 그렇죠. 이건 예, 뭐 그래서 복지부 쪽이 기본적으로는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복지부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기존의 소득 안정망하고 연계해서 네. 크게 개편 방안을 만드는 게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복지부도 복지부에서 그 국민기본소득은 뭐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 합의가 좀 낮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길게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하고의 개편도 네, 같이 네, 검토해야 네, 네. 돼서요. 여러 부처하고 그래서 협력. 거기는 뭐 연구단을 하나 만들든지 네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3월에 있죠.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뭐 거기는 이제 정책 연구할 거고 네네. 실무 준비는 어쨌든 부처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처의 주관은 복지부가 맞을 것 같네요. 행안부도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지방등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예, 기본사회위원회 지원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직 약간 섣부리긴 한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뭐 아직은 시행한 지 몇 달 안 돼서 초기이긴 하지만 예측컨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확대해야 되고 시스템으로 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범은 2년 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뭔가 준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법률로 만들려고 하고 이 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걸 할 때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 경우에 더 지원하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네, 차등 네, 지원하게. 알겠습니다. 차등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균형 지원. 균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본소득, 대통령님이 말씀하십시오. 네,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차원에서는 복지부가 있고 또 지금 특화된 형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네. 있듯이 문화예술인 쪽도 맞아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인데요. 네,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 시간에 문화예술인들은 어쨌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분야별로도 또 네, 그것도 기본소득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 예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일정액을 그냥 지원하는 그 일부 예산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그리고 얼마 올해부터는 정도? 또 청년 쪽은 또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생활의 불편함에 따라서 이렇게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친구들을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3,000명은 너무 적은데 그죠? 우리 등록 예술인이 7만 명이라 했나요? 아니요,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25만 명. 예술 활동 증명 제도 자체도 약간 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하면 예술인 등록한 사람이 많이 늘긴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개인의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사회적인 기여가 상당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수익을 위한 일, 예를 들면 이익을 얻기 위한, 수입을 얻기 위한 일을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일,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쳤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많이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몇 가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일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문화예술 분야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토대가 좀 막 붕괴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별히 좀 더 관심 갖고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래가 썩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태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지금 기후부하고 행안부 보고까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잠깐만요. 기후부 넘어가기 전에 행안부 장관님, 농림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면 짧은 기간의 경험으로 총괄해 보면 인구가 한 4% 정도 늘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중에 25%가 수도권에서 온 것 같고 75%는 인근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이다. 인근 지역 또는 인근 대도시에 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하거나 의미가 효과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없습니다. 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효과를 높여가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근 대도시나 인근 지역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줄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높일 건가를 좀 검토하시고 그거를 높이면서 할 일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배려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원격 이전을 더 배려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어서 서울서 간 사람 더 지원해 준다. 이거 고민을 그것도 해야 고민해 될 볼 가능성이 만한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의 근본 목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 옮기는 분산. 건데 바로 옆 동네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옮긴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조금 한번 고민. 지방의 대도시에서